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었는데요. 관련해서 대구에서도 지난 20일에 현수막의 개수와 장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대구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해당 조례가 상위법 위반이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요. 정의당 대구시당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 사이에서도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4개는 너무 적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4년 동안 대구 지역 폐현수막이 100만 장 이상이라고 합니다.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정당 현수막 설치 규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월 26일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안동 아침 기온 9도, 예천은 6도로 출발해서 낮에는 안동과 예천 모두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날은 맑지만 일교차가 계속 크겠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낮아지고 바람도 강해질 전망입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내일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북부 내륙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양은 많지 않지만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동시는 대한적십자사를 주관으로 안동문화관광단지 일대에서 항공관광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체험은 경북권역에서 2회 이상 헌혈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로 전국 유일의 항공체험을 위해 100여 명이 안동문화관광단지를 찾았는데요. 탑승객들은 안동문화관광단지에서 출발해 안동댐과 월영교, 이마댐을 거쳐 안동호를 가로지르는 코스로 비행을 했습니다. 비행을 마친 탑승객들은 특별한 항공체험을 통해 하늘에서 본 안동의 모습이 아름다웠다면서 더 오래 비행할 수 없어서 아쉬웠다는 소감을 밝혔는데요. 헬기 관광을 주관하는 항공사는 가을부터 봄까지는 안동의 산림을 지키기 위해 산불 헬기를 운용하고 산불이 없는 기간에는 관광 헬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안동 관광을 위해 더 많은 항공 관광객을 유치할 방침이라고 밝혔고요. 또 안동시 또한 향후 계획 중인 항공 체험장이 완공된다면 관광 비행을 상시 운영해서 안동권 관광객 유치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도 맑고 화창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24도 안팎으로 포근하겠는데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바람이 강해지고 기온도 5도 이상 크게 떨어집니다. 여전히 일교차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기온 변화에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은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북 동해안에 비가 오겠습니다.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울진해양경찰서가 다음 달부터 대게 금어기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대게 조업은 12월부터 가능하지만 울진 후포 185km 해상인 이동해역에서는 11월부터 대게 조업을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악용한 불법 조업 행위가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해경은 지난해 11월에도 연안 해상에서 포획한 대게를 마치 이동해역에서 포획한 것처럼 알리바이를 만든 50대 선장 A씨를 구속했고요. 대게를 불법 조업하다 해경에 적발되자 도주하며 불법 조업한 대게를 해상해버린 50대 선장 B씨도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해경은 대게 금어기를 위반해서 포획하게 되면 선량한 어민들은 물론 대게를 사먹는 국민들도 피해를 입는 만큼 조업 선박 검문 검색을 강화해서 연안에서 몰래 대게를 포획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 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서에서 북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할 전망입니다. 다만 해상에 안개가 끼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 보건의료원이 지난 24일 결핵 감염에 취약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결핵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대한결핵협회 대구 경북 지부와 연계한 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60여 명을 대상으로 검진이 시행됐는데요. 검진 결과 유소견자의 경우에는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결핵으로 진단이 되면 보건의료원에 결핵 환자로 등록돼 복약지도 및 가족 접촉자 관리 등 완치를 위한 사후 관리도 병행 실시됩니다. 또한 2주 이상 기침 등 결핵 증상이 있거나 증상이 없더라도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매년 1회 무료로 결핵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울릉군 보건의료원은 지속적인 국가결핵 관리 사업 추진으로 결핵 환자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통해 감염병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다음 달 16일에 치러지는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2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막바지 수능 대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올해 대학 입시의 특징은 또 뭔지 김창식 대구 진학지도 협의 회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김 회장님 지금 현직 영남고 교사시라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자, 수능을 목전에 둔 고3 교실 긴장감이 가득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예, 지금 고3 수험생들은 한 문제라도 더 맞추려고 또 1점이라도 더 올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날씨로 인해서 비염이나 기침 감기로 고생하는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오후에는 체력적으로 지친 학생들이 깜빡깜빡 졸고 있는 모습도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럴 때면 애처롭죠, 사실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졸고 있는 학생들의 어깨를 두드려주거나 뒷목을 주물러서 졸음을 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서 지금까지 잘 해왔고 지금처럼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격려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학생들이 힘내서 공부하는 모습이 참 대견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예. 아유, 학생들도 또 선생님들도 참 힘든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자, 교육부가 올해 초고난도 문제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수능 난이도에 대한 관심이 참 높은데요. 전문가들 지금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9월 모의평가와 10월 학력평가를 보면 킬러 문항이 배제되고 EBS 교재 체감 연계율이 강화되더라도 실제 수능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먼저 국어와 영어는 9월 모의평가처럼 선택지가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되고 그래서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없을 만큼 변별력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수학은 9월 모의평가에서 4점짜리 주관식 문제가 쉽게 출제되면서 만점자가 2,520명이나 속출했지만 네. 수학이 다소 어려웠다고 평가되는 10월 학력평가처럼 계산력을 요구하는 중킬러 문항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4점짜리 주관식 문제가 한두 개 정도는 까다롭게 출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사회탐구는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난도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과학탐구는 원 과목의 변별력 확보와 또 원 과목과 투 과목의 표준 점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원 과목은 다소 어렵게 투 과목은 다소 쉽게 출제되지 않을까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킬러 문항을 배제하더라도 변별력은 유지될 것이다.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그렇죠. 하고 계시군요. 예. 킬러 문항 배제 조치 이제 발표가 나면서 이 반수생이 역대 최고치인 9만 명에 육박할 것이다. 그런 영향으로 육박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재학생들은 졸업생들과 또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예. 네, 어떻습니까? 예, 먼저 평가원이 공개한 2024 수능 응시 원서 접수 결과를 보면 재학생은 23,593명이 줄어든 반면에 졸업생은 21,151명이 증가하면서
전체 수험생의 3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의대 솔림 현상이 심화되고 수도권 주요 대학 정시 선발 비율이 40%를 넘는 데다가 또 킬러 문항 배제 방침까지 더해지면서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의대 진학을,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반수생이 아마 역대 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재학생들이 수능 최저 충족과 또 정시 모집에서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고, 특히 정시 모집에서 N수생뿐만 아니라 반수생 강세와 자연계열 학생들의 문과 교차 지원 침공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학생들 또 특히 인문계열 학생들은 수시 모집에서 대학별 고사와 수능 최저 충족에 더욱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올해 입시에서 특히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우선 전체 모집 인원은 34만 4,296명으로 전년 대비 4,828명이 감소했습니다. 네. 근데 수시 모집 인원은 전년 대비 410명이 감소한 데 비해서 정시 모집 인원은 전년 대비 4,418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정시가 많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네요. 예, 하지만 그 수도권 대학은 또 전년 대비 수시와 정시 모집 인원이 모두 소폭 증가해서 인서울 솔림 현상이 또 크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회 균형 선발 전형인 사회 통합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인 지역 균형 전형의 모집 인원이 증가했고, 의학학 보건 계열에 해당하는 지역 인재 전형 역시 증가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보면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또 학생부 서류 반영이 간소화되면서 내신 성적, 창체활동, 교과 세특, 종합 의견 등이 중요해졌으며 네. 또 면접을 신설한 대학이나 면접 반영 비율을 높인 대학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을 평가에 반영하는 대학이 증가했고, 전반적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완화되었습니다.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에 이어서 지역 거점 국립대인 경북대, 부산대 등도 올해부터는 교과 전형의 서류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렇군요. 예. 대학별 입시 경향이나 또 변화된 부분이 있으면 또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그러면 이번에는 그럼 정시 모집 전형에서 주요 대학들의 어떤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는 과탐2 응시 조건을 폐지함으로써 가탐 1+1 조합으로도 자연계열에 지원할 수 있고, 2 과목 선택 시에는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네. 또 정시 교과 평가에서 수시처럼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권장 과목의 이수 여부를 평가에 반영합니다. 연세대는 첨단 융복합학과 특별 전형으로 뽑던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그리고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를 일반 전형에서까지 확대하여 선발하고, 고려대는 수능 100%로 선발하는 일반 전형 외에 수능에다 교과 평가 20%를 반영하는 교과 우수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네. 그리고 서강대는 수학과 탐구 영역에서 자연계열 필수 응시 과목을 모두 폐지했으며, 성균관대도 수학에서는 폐지했지만 탐구에서는 한 과목 이상의 과탐 과목을 응시해야 자연계열 모집단위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양대는 과탐에서 2 과목 선택 시 부여하던 가산점을 폐지했고, 이화여대는 인문계열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변경함으로써 수학의 비중을 높이고 탐구의 비중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지역 대학인 경북대의 경우는 정시 모집 인원이 크게 줄어서 수능 성적이 많이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조금씩 바뀌잖아요, 입시 제도가. 예. 이렇게 자주 바뀌면 학생들 진학 지도하는 선생님들 고충도 정말 커질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매년 변화하는 입시 제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면서 진학 지도를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입시 제도가 조금만 바뀌어도 수험생의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신경이 쓰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부터 고려대 학교 추천과 학업 우수행에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고, 또 졸업생은 학교 추천에 지원할 수 없게 되면서 재학생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졸업생은 불리합니다. 이 부분은 또 재학생이 유리하네요. 예, 그렇죠. 네. 또한 연세대는 2025 수시 모집 추천형에서 면접을 폐지했기 때문에 면접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이 또 불리해집니다. 예, 그리고 2028
대입제도 개편안처럼 입시제도가 크게 바뀌는 경우에는 네. 이제까지의 진학지도 방향과 또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입시제도에 맞는 맞춤형 진학지도를 준비해야 하므로 진학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사실. 네, 그렇습니다. 2028 대입제도는 진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때는 또 예, 예. 새롭게 예. 네, 이렇게 진학지도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수능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요즘? 예, 그렇습니다. 예, 뭐 한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먼저 남은 기간 오답 노트를 활용해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문항을 학습하는 게 중요하죠. 오답 노트요. 예, 실수로 인해 틀린 문항들을 중심으로 꼼꼼히 이제 복습해서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꾸준히 풀면서 실증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9월 모의평가에서 변별력 높은 문항으로 평가된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도록 연습해야 됩니다. 네, 어려웠던 문제. 예. 네. 그리고 과목별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어와 수학은 체감 연계율이 높았기 때문에 EBS 교재를 꼼꼼히 복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어는 선택지를 꼼꼼히 읽어내는 연습을 충분히 해야 하고 수학은 새로운 문제 유형에 익숙해져야 하며 특히 난도가 높은 문제에 대비하여 다양한 문항들을 꾸준하게 풀어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예, 그다음에 영어의 경우에는 난도가 높은 빈칸 추론 문제는 연계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풀기 위한 단서들을 잘 문제 속에서 잘 확인하고 네. 또 선택지를 꼼꼼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듣기를 틀리는 학생들은 지금부터라도 일주일에 한 2-3번이라도 꾸준히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연계가 거의 되지 않는다는 말씀은 처음 보는 그런 내용일 확률이 높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EBS 교재에서 안 나오는 내용일 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회탐구는요? 예, 사회탐구는 9월 모의평가에서 과목별 성취 기준에 따른 핵심 개념을 묻는 형태가 주로 출제되었으므로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을 중심으로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과학탐구는 준킬러 수준의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 내에 풀어낼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시간과의 또 싸움이네요. 끝까지요. 예,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예,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 교훈이 잘 살자입니다. 영남고 잘 살자죠. 예, 잘 네. 살자. 그래서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학생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잘 풀자. 둘째 잘 찍자. 중요하죠. 셋째 대학 가서 잘 살자라고 주로 많이 얘기합니다. 네. 역시 무엇보다도 남은 기간 무리한 욕심을 내지 말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창식 대구 진학지도 협의회장이었습니다. (11시 23분) 지났습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섬유종합박물관인 대구 섬유박물관에서 한복 명장과 함께하는 색다른 체험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박나영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어제 첫 체험 교육이 진행됐는데요. 이날 수업은 김복연 대구 경북 1호 한복 명장이 복주머니를 만들어보는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오방주머니의 의미와 한복에는 주머니가 없어 복주머니가 꼭 필요했다는 설명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현장의 소리와 강의를 진행한 김복연 명장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가정 시간에 대해서.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땀이 가늘수록 좋거든요. 디비니 그렇지요. 이래 드문드문하면 디비 났을 때 실밥이 보여요. 0.5mm 갔다가 또 0.5mm만큼 요 실을 중간에 놓고 앞으로 전진해. 그 다음에 실을 딱 빼고 다시 요 뒤에 여기가 보이죠? 이죠? 여기에서 다시 요만큼 앞으로 더 나가요. 이게 온박음질이라고 해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의상을 만들려고 하면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래서 이제 우리 전통 복주머니가 이제 얘기도 쉽고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미성도 쉽게 보이는데 제작 과정에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래서 그걸 좀 가르치려고 복주머니라도 한복 쪽으로 사랑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 제자들 4명을 들고 준비 다 해가지고 그래 왔어요. 우리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또 너무 이제 어려우면 배우는데 힘들거든요. 그래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쉽게 접할 수 있게끔 지금까지도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 체험을 통해서 한복을 좀 더 쉽고 또 재밌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어땠나요? 네,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참여했는데요. 처음 해보는 박음질의 어려움을 느끼다가도 차근차근 명장의 설명을 들으며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명장은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산업과 공예 분야의 최고 기술자들인데요. 김보겸 명장은 이런 체험을 통해 한복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가자들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대구 반월당에서 온 임재혁입니다. 복주머니 시연을 한다고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복 비단이나 그런 전통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전통의 것들이 참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고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조상들이 혼을 실어서 작품을 만들었겠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는 참 단아하면서도 아름다운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들이 우리 전통 그대로 세계에 나갔을 때 세계에서도 그것들이 사랑받을 수 있을 만큼 훌륭하다는 점이 참 인상적입니다. 네. 아름다운 우리 전통 문화를 더 계승하고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암동에서 온 안자숙입니다. 예, 관심도 많고 손바느질 이런 거 손으로 하는 거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회다 싶어서 이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냥 이렇게 쉽게 만드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4겹으로 해서 창구멍을 해서 2번을 뒤집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고 이렇게 맞주름 잡는 방법도 알게 되어서 혹시 이제 이거 말고 파우치나 같은 거 이렇게 손쉽게 가지고 다니는 가방 만들 때도 응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복을 짓는 거, 그러니까 좀 과정이 좀 길어도 되니까 응용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번 체험 교육이 전시와 연계해서 진행이 됐다면서요? 네, 대한민국 명장 대경지회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전시를 진행하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의 명장을 소개하고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한복뿐만 아니라 목공예, 귀금속, 석공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우리 지역의 명장과 수준 높은 솜씨를 감상할 수 있는데요. 네. 자세한 이야기 대한민국 명장 대경지회 윤태호 명장에게 들어보시죠. 평소에는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멋과 기술을 담긴 전시는 지역 명장님들의 우수성과 기술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숙련 기술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이 박물관에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때는 전시회를 통해서 많은 또 이렇게 기능이 발굴이 되고 또 체험을 통해서 많은 또 홍보도 되고 그런 계기로 인해 가지고 전시 겸 시연 겸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명장들은 미래를 짊어질 후배 기술인들이 자신의 기술에 자부심을 느끼고 미래의 꿈을 그려 나갈 수 있도록 기술과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지도 노력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봅니다. 지역의 숙련 기술인들이 대한민국 명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후학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욱더 많은 관람객이 오셔가지고 저희 그 명장 작품전을 좀 보시고 우리 널리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2022년에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 김명희 한복 명장이 진행하는 모시모빌 만들기가 예정돼 있으며 모시로 만든 모빌이요? 네, 맞습니다. 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한데요. 명장과 함께하는 특별한 체험에 함께하시고 명장들의 작품도 감상해보는 뜻깊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대구 섬유박물관에서 열리는 한복 명장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박랑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요일 생생 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오늘은 럼피스킨병과 관련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데요. 지난 20일에 국내에서 첫 발생 사례가 보고됐고 이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다가 내륙까지 퍼지고 있어서 네. 축산 농가들이 지금 비상입니다. 전국 상황과 우리 지역 대응 내용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이름이 낯설어요. 그쵸. 럼프스킨병 이게 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이 소의 급성 만성 바이러스성 질병인데요. 이 속과 동물 가운데서 소와 물소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네. 이 피부, 점막, 내부 장기의 결절과 또 여임, 림프절 종대, 피부 부종 등을 특징으로 하고요. 가축 전염병 예방법상 제1종 가축 전염병이며 세계동물보건기구의 관리 대상 질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1929년에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발생했고요. 2019년부터는 아시아 국가로도 확산해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인도 등에서 발생해 왔습니다. 인도의 경우에는 작년에 이 병이 대량 발병해서 소 200만 마리가 감염되고 15만 마리를 폐사하기도 했습니다. 주로 소가 걸리는 질병이라고 했잖아요. 네, 전파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이 주요 전파 요인은 모기류, 흡혈 파리와 또 수컷 진드기 같은 흡혈 곤충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또 이 외에 감염된 동물에 의해 오염된 사료나 물을 섭취하고 또 오염된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등에 의한 전파도 가능하다 하고요. 감염 동물의 침이나 피부 병변, 콧물, 우유, 정액 등도 감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럼피스킨병의 잠복 기간은 보통 4일에서 14일 정도인데요. 세계동물보건기구는 이 최대 잠복기를 28일로 또 보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가 될 수도 있군요. 네네. 이 잠복 기간 동안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이 기간이 지나면 침울해하거나 식욕부진, 과도한 침 흘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고요. 41도 이상의 고열과 전신성의 발진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발진은 피부와 근육에 생기며 통증이 동반되고 또 결절의 경우에는 병이 진행됨에 따라서 괴사가 일어나거나 종종 폐사하기도 한다 합니다. 그래요? 네, 특히 이 피부 결절 같은 경우는 머리와 목, 회음부, 유방 등에서 잘 관찰되기 때문에 해당 부위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소에게 나타나는 질병인데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지가 참 궁금해요. 네, 이 럼피스킨병은 소만 감염되고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 가축 질병입니다. 그렇군요. 이 감염된 소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 럼피스킨병에 감염된 소가 발생된 농장은 이 모든 소를 살처분하고 있고 식품 유통망에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농식품부 발표가 있습니다. 이 소고기나 우유 수급 상황에도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지금은 예측이 되는데요. 네. 이동 제한 등으로 일시적으로 한우 가격이 상승할 수는 있지만 사육 마리수 등을 고려할 때 수급이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또 원유도 가격 결정 특성상 이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긴 했습니다. 다만 어제 한우 고기 도매 가격이 럼피스킨병 발생 이전인 일주 전보다 13.1% 정도 올라서 이 가격 불안 조짐은 지금 보이고 있긴 한데요. 네. 다만 농식품부는 럼피스킨병 발생 직후에 이동 제한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은 거라 금방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 백신으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할지 또 궁금을 하실 텐데 그렇습니다. 네, 이 농식품부는 지금은 이제 비축 중인 백신 54만 두 분량을 활용해서 긴급하게 이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 향후 백신 추가 도입을 위해서 위험도가 높은 경기와 충남권 등 이 모든 소에 대해서도 백신을 긴급 접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이 있긴 있군요. 네, 비축해둔 게 있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감염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기준이었고요. 확진 건수는 모두 38건입니다. 지난 20일에 국내에서 처음 확인이 됐고 지난 21일에 3건, 22일에 6건, 23일에 7건, 24일 12건 등으로 확진 사례는 좀 점차 증가하고 있고요. 네. 발생 지역도 첫 사례가 나온 충남뿐 아니라 경기, 충북, 인천, 강원 등으로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이 중수본이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확진 사례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지만 지난 22일에 충북 음성군에서 발견이 됐고 네. 또 같은 날 강원 양구군 등에서도 발생을 해서요.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좀 번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럼피스킨병 바이러스가 이미 발생한 주변국에서 지난달에 국내로 유입이 됐는데 이 확인이 좀 뒤늦었던 것 아니냐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바이러스 자체가 지난달에 국내로 들어는 왔지만 이 앞선 국내 사례가 없다 보니까 신고가 늦어지면서 더 많이 번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잠복기가 있으니까요. 네, 잠복기가 길게는 뭐 약 한 달 정도여서 이 방역 당국은 현재는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당분간은 추가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백신을 좀 믿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외국 접종 사례에서는 이 럼피스킨병의 전파를 방지하거나 유행을 종식하는데 백신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그나마. 네, 2021년 기준으로 이 백신이 11개 허가가 되어 있는데 정부는 이 중에 럼피백스 제품으로 54만 마리분 백신을 비축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네. 이 백신은 유럽연합에서 2016년부터 사용해 와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아직 이 병이 유입됐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거든요. 네네. 네. 이 아직까지는 대구 경북은 유입됐다는 소식이 없지만요. 이 경북도는 소 사육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만큼 더욱 긴장감을 갖고 사전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발병 지역과 역학 관계가 있는 경북 농가 158곳을 검사한 결과 아직까진 모두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고요. 네. 하지만 만일에 대비해서 다음 달 초까지 경북의 모든 소 농가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또 가축 시장 14곳은 잠정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 바이러스의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해서 선제적인 방역 체계 가동을 위해 럼피스킨병 방역 대책 본부를 긴급 설치해서 경북도가 24시간 비상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이 외에도 영양에 소재한 한우 개량 사업소와 이 젖소 개량 사업소에서 사육되고 있는 이 종축에 대해서 22일에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도내 14개 가축 시장을 폐쇄 조치하고 21개 시군에 25개 거점 소독 시설을 운영하면서 농가에 출입하는 축산 차량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소독 강화하고 또 백신 접종이 참 중요하네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죠. 선제적으로 좀 접종을 서두르고 있는 모양입니다. 정부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죠? 네, 행정안전부가 이 전국 시도 17곳에 럼피스킨병 방역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 교부세 100억 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또 지난 21일 중앙대책지원본부를 꾸려서 운영을 시작했고요. 네. 농식품부와 함께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등 서해 5도 지역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백신을 신속하게 접종하고 또 항체가 형성되는 3주간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소독과 방제 등의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고요. 네. 이 조호성 대한수의사회 이 재난형 동물 감염병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잠복기를 고려하면 최소 2주까지는 이전에 감염된 소가 양성으로 나타나는 시기라고 했고요. 그렇죠. 네, 확산이 좀 덜 됐기를 기대하지만 일정 기간은 양성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전했습니다. 또 현재 가장 중요한 일은 축산 농가에서 매일 소의 이상 여부를 확인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신고하는 일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지체되면 확산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농가에서는 지금 백신 접종, 또 방역 조치, 또 이외에도 또 할 수 있는 게 어떤 일이 있을까요? 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 배부된 긴급 백신을 신속하게 접종하고 이 농장 내외부의 모기 등 흡혈성 매개 곤충의 방제를 철저히 해달라고 전했습니다. 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 고열이나 식욕부진, 부종 등의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의심 증상을 확인하시면 가축 방역기관인 1588-9060 또는 1588-4060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네, 큰 피해 없도록 확산을 잘 막아야겠습니다. 네, 이 정부의 철저한 방역과 대비책 또 사후 조치로 이 위기를 잘 넘기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고요. 또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이 럼피스킨병이 왜 발생하는가를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네. 크게 공장식 축산과 기후 위기가 또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많은 동물을 좁은 곳에 가두어 기르는 이런 공장식 축산이 전염병 문제들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대량 생산돼서 유전적으로 찍어낸 듯 닮았기 때문에 한 마리가 병에 걸리면 연달아 옮을 확률도 높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또 더 큰 문제는 기후 위기일 텐데요. 이 기온이 높아지면서 바이러스가 더 강해지고 병을 옮기는 모기 같은 생물이 늘어나기 때문인데 네. 이 동물을 넘어서 인간에게도 이런 바이러스성 질병의 위기가 좀 가까이 왔다고 느끼죠. 이 코로나를 긴 시간 겪은 만큼 이제 위기가 정말 목전이라고 저도 느껴지는데 그렇습니다. 이 개인의 실천과 또 정부 차원의 대책이 뭐가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 생각하시고 좀 더 시간을 내서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네. 럼피스킨병이 크게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1분) 지났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역사의 진실과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다시 읽는 역사. 정만진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이 아주 중요한 날이라면서요? 네, 오늘이 10월 26일인데 1909년에 안중근 의사가 온 국민이 다 아는 성함 아닙니까? 그럼요. 안중근 의사가 또 온 국민이 다 아는 침략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역사적 날이죠. 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안중근 의사의 의거 이야기를 살펴볼까 합니다. 이 날이 언젠가요? 9년 10월 26일이죠. 예, 10월 26일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이 10월 26일은 특별한 하루로 기억이 되죠.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안중근 의사의 할빈 의거 70년 후에 그러니까 1979년 10월 26일에 고 박정희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흔히 이걸 11.6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의 의거는 독립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고 11.6 사건도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에서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대 사건 아닙니까? 날짜가 공교롭게도 같네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오늘은 안중근 의사 의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안중근 의사를 떠올리면은 손가락이 하나 없는 검은 손바닥 지장이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연상되는데 어떻게 해서 안 의사의 손이 그렇게 됐는지 그것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그렇죠. 안중근 의사가 붓글씨를 잘 써서 붓글씨 휘호를 하면은 그 검은 손도장을 찍어 놓잖아요. 그걸 네. 볼 때마다 우리가 가슴이 뭉클한데 그렇습니다. 손가락이 언제 없어지냐 하면은 1909년 10월 26일에 이제 이토를 저격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으로부터 7달 전인 1909년 3월 5일에 손가락을 자르게 됩니다. 왜 자르느냐 하면 두만강에 가면 연출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청년 12명이 모여서 독립운동 단체를 결성을 합니다. 네. 결성할 때 단체 이름을 단지동맹으로 정해요. 단지라는 게 손가락을 자른다 뜻 아닙니까? 그 12명이 다 그러면은 그렇죠. 이날 12명의 청년들이 모두 손가락을 잘랐는데 손마디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손 네. 한마디씩 잘랐는데 네. 그렇게 한 이유는 지금 현재 이제 12명밖에 안 되니까 크게 군대를 형성하지는 못하지만은 장차 동지들을 많이 모아서 큰 군대를 이루어가지고 일본 제국주의와 전투를 벌이고 네. 그때 우리가 다 목숨을 바치자 이런 뜻에서 맹세의 표시로 네. 손가락을 한마디씩 잘랐는데 이 얘기는 참 동지적의 그 결연한 의지가 네. 감동적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또 12명의 청년이 나란히 앉아서 손가락을 자른다는 점에서 슬픈 느낌도 드는
그런 단지 동맹 결성식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때 그 상황이 참 슬프네요. 그렇죠. 이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손가락 한마디씩을 자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자, 이렇게 3월에 단지 동맹을 결성할 때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일본과 싸우기로 결의를 했는데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처단 거사는 10월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7달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장기적 계획에 따라서 이 일이 진행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안중근 의사가 다른 11명의 동지들과 이제 그렇게 결사하기로 해놓고 혼자 행동했다 이런 뜻인데 안 의사는 이제 크게 의병을 일으켜서 일본 제국주의와 군대식의 전쟁을 벌이는 게 이제 과연 가능하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죠. 실현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그렇게 하는 독립운동 노선을 독립전쟁론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을 물리쳐야 우리가 독립된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안 의사는 개인적으로 독립전쟁을 해서 일본을 물리치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일본의 거물이라거나 또 우리나라의 거물 친일파를 처단하는 의열투쟁을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로운 기운을 북돋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군사력으로는 상대가 안 되니까 일본의 고위 인사나 친일파 거물을 물리치면 독립운동의 기운이 크게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는 걸 의열투쟁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실현을 한 거죠. 그러면 안중근 의사보다 시기적으로 좀 뒤에 활동하게 되는 광복회나 의열단, 한인 애국당 같은 비밀결산단체의 활동도 의열투쟁이겠네요. 그렇죠. 안중근 의사가 의열투쟁에서 가장 대표적이면서 선구적인 이제 인물이다 볼 수 있죠. 일본의 고위관리나 거물 친일파를 처단하게 되면 이제 일본 지도부도 약해질 거 아닙니까? 네. 계속 처단이 되면 그 자리를 맡으면 죽는다 이래서 아무도 안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친일파들도 또 과도한 친일 행위를 하다가는 또 이렇게 목숨을 잃는다 되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큰 군대를 단시간에 조직하기는 또 어렵다는 점도 있고 또 의열투쟁은 개인이나 뭐 2명, 3명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쪽 피해도 또 최소화할 수 있죠. 그 대신에 충격은 매우 크다. 네. 이래서 안중근 의사가 자신의 한 몸을 바치기로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안중근 의사의 그 하얼빈역에서의 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나요? 이제 처음에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 재무장관을 회담을 하기 위해서 하얼빈에 온다는 기사가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밀리에 만났으면 모를 건데 신문에 났기 때문에 그 기사를 보는 순간에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좋은 기회는 다시 없다. 지금이야말로 이토를 처단해서 일본 제국주의 기세를 꺾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 안 하고 혼자서 은밀히 거사 준비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서요? 그렇죠. 네. 단지 동맹 동지들 나머지 11명에게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얘기 안 하죠.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결국 소문이 나잖아요. 네. 소문이 나면 하얼빈역의 경비가 삼엄해질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소문이 또 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영화를 비밀로 보면 해야 소문이 안 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생각하면 약간 의아스러운 점이 있지만 안중근 의사가 생각할 때 이토가 나타나면 독립운동가들이 모두 이토를 내가 죽이겠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중근 의사한테 기회가 안 돌아오고 다른 사람한테 기회가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내가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됐어요. 예. 근데 그 안중근 의사가 꼭 자신이 해야 한다고 그렇게 고집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그리고 꼭 안중근 의사 본인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독단적이거나 이런 느낌이 약간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안중근 의사가 왜 혼자 자기가 하겠다고 맘먹냐면 그 당시에 한국 사회에서 총을 가장 잘 쏘는 사람이 안중근이라고 이미 평판이 나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쏘면 100% 성공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내가 쏘면 반드시 100% 성공한다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토를 죽여가지고 독립운동에 큰 이름을 남기겠다 이게 아니라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쏘야 한다. 내가 쏴야 성공한다. 이런 자신감을 기반으로 이준용 지사한테 지금 돈으로 1,000만 원을 얻어가지고 권총을 구입하고 기차표를 구입하고 그래 가는데 행여 혹시나 해서 동지를 한 명 더
하는데 그분이 우덕순 지사라는 분이에요. 아, 동지가 있었습니까? 예. 근데 정말 사격술이 정말 뛰어나나 봅니다. 그렇죠. 안중근 의사가요. 역사에 나옵니다. 예. 그렇군요. 실패를 하면 다시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꼭 성공해야 그렇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쏘아서 반드시 성공한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는데 혹시 하얼빈역에서 사전에 체포되거나 이런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덕순 지사와 같이 가가지고 우덕순 지사에게 내가 만약 성공하지 못하면 당신이 다음 역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토가 살아서 오면은 당신이 쏘아라. 이렇게 역할을 나누는 거죠. 다음 역이요? 그렇죠. 다음 역이 최가구역이라는 곳인데 근데 실제로 10월 26일에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 들어가서 성공을 하죠. 네. 그래서 권총을 3발을 쏘고 아침 9시 15분에 코레아 우라라고 3번 고함을 질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한만세인데 러시아어예요. 네. 왜냐하면 그 땅이 러시아 땅이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에게 내가 한국 사람이다. 독립운동하느라고 죽인 거다라고 알리려고 일부러 그렇게 세계 만방에 그 의사의 당당함을 만세 삼창을 통해서 선포를 한 거죠. 그 후에 바로 체포가 됐습니까? 그렇죠. 체포돼 가지고 1910년 2월 14일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동생들이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에게 진남포에 계시는데 가서 어떻게 할 거야 하니까 조마리아 여사가 동생 2 아들에게 이렇게 전해라고 합니다. 내 아들 중구는 큰일을 했다. 원수를 갚고 의를 세웠다. 일본 사람에게 항소하지 마라. 살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 비겁해 보인다. 깨끗하게 죽어라. 네. 그것이 어미의 희망이다. 나도 죽으면 너랑 천당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참 대단한 어머니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어쨌든 눈물겨운 일이죠. 그리고 3월 26일에 안중근 의사는 여순 감옥에서 순국하시게 됩니다. 어머니의 그 말씀이 안중근 의사에게 전달이 됐겠죠? 그렇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마찬가지죠.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네. 죽거든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옆에 묻어놨다가 나라가 회복되거든 우리 땅으로 옮겨다오. 네. 이렇게 하고 내가 천국에서도 대한독립 만세 소리가 들려오면 나는 춤을 추고 만세를 부를 것이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고 아들이네요. 볼 수 있죠. 다시 읽는 역사. 오늘은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예, 정만진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클릭 정보 클립.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 동성로 일대에서 2023 대구 청년주간 행사가 열립니다. 축제 슬로건은 청년천하 동성로로 올해 9회째 진행되는 행사답게 지역 예술가들의 무대 공연, 유명인 초청 토크쇼, 전시와 체험 부스존, 그리고 청년단체 교류 행사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자세한 행사 안내와 참여 사전 신청은 대구 청년주간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요. 이 행사가 청년과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3일간 경북 영주시 문정둔치와 부석사 일원에서 2023 영주 장날 농특산물 대축제가 열립니다. 이 행사는 지역 농특산물 판매자들의 실질적인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영주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데요. 영주 사과, 영주 한우, 품기 인삼 등 우수 농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깜짝 경매와 쿠킹 클래스도 준비돼 있으니 주말에는 영주로 떠나보면 어떨까요? 내일과 모레 포항에 있는 독립영화관 인디플러스 포항에서 부산 국제단편영화제 순회상영회가 열립니다. 순회상영회는 제40회 부산 국제단편영화제의 수상작을 각 지역에서 만나볼 수 있는 행사로 지난달 16일 천안에서 시작해 서울, 광주, 대구, 원주 등
9개 도시를 거쳐서 이번 주 포항에서 상영하는데요. 단편 영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감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대구 근대역사관에서는 테마로 읽는 대구의 정체성을 주제로 특별 강연회가 열립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전국 최초의 시민운동인 국채보상운동을 비롯해서 228 민주운동과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대구 치맥 페스티벌 등의 테마를 통해 대구를 새롭게 이해해 볼 예정인데요.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구시가 지역 메타버스 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비재직자 청년 개발자와 창작자를 양성하기 위해 가상 융합세계 콘텐츠 제작 교육 참가자를 11월 6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의 비재직자라면 학력, 지역, 전공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요. 미러시티 항공 스캐닝 등 총 3개의 교육과정에 선발되면 모든 교육과정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이라면 경북대 첨단정보통신 융합산업기술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유리였습니다. 정부가 방치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을 철거하면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빈집을 철거하면 집터에 주택보다 세율이 높은 토지로 과세돼서 소유자의 세부담이 늘어나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가 빈집 문제를 방치하다 못해 오히려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방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빈집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길 바랍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